안녕하십니까.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성모병원 소화기내과 부교수 이승규입니다. 4월에 뵙고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에 또 여러분들과 찾아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즐겁고 또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내용은요. 내과 교수가 들려주는 간이식 이야기, 이식 전 결정부터 이식 후 관리까지라는 내용입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정상 간의 구조와 기능은 어떤가? 또 그렇다면 이 정상적인 간이 어떻게 나빠져서 말기 간 질환이 되고 또 간 이식의 원인이 되는지, 또 적응증은 어떤 것인지, 우리나라의 간 이식은 또 어떠한지, 또 간 이식의 종류는 어떠한지, 그리고 간 이식 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떤 합병증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그동안 연구해 왔던 간 이식에 관련된 연구들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정상 간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간은요, 우측 상복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위치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갈비뼈 안쪽, 그리고 갈비뼈 바로 밑에 부분인 우측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약 1kg에서 1.5kg 정도 되고요. 간은 하나지만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우엽과 자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간은 특징적인 게 이 간 동맥과 간 문맥을 통해서 이중의 혈액을 공급을 받는 특이한 장기입니다. 하는 역할은 어떻게 되느냐? 주로 대사와 합성 기능을 합니다. 영양분을 대사하고 저장하고 또 필요시 포도당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또 알부민이나 혈액 응고인자들을 합성하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또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독소나 약물, 그리고 노폐물들을 전환하고 또 체외로 배출하는 그런 해독 작용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담즙을 만들어냅니다. 하루에 600에서 1000ml의 담즙을 만들어서 지방 소화를 촉진하고 폐기물을 배설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상적인 간이 어떻게 나빠져서 간 이식이 필요한 상태까지 되느냐? 그걸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말기 간 질환, 또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비대상성 간경변, 이렇게 부르는 질환으로 되는 거는요. 대부분 이제 간염, 비형 간염이나 C형 간염과 같은 간염 바이러스라든지 술, 또는 지방간, 그리고 담도 질환이나 자가 면역 질환 또는 유전 대사 질환과 같은 여러 간 질환에 의해서 지속적인 염증이 간에 발생하게 되고 반복되다 보면 점차 간이 간경변으로 굳어져 가게 될 수 있고요. 그런 간경변이 진행되다 보면 간암이 발생하거나 말기 간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이 이렇게 딱딱해서 굳어진다라는 예시를 드려 봤는데요. 이런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간이 굳어지게 되면요. 혈류가 간으로 잘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문맥압 항진이라고 하게 되고, 이러한 혈류가 정체됨에 따라서 복수가 차거나 또 옆길로 새서 위나 식도에 혈관들이 부풀어 오르는 식도 정맥류, 이런 정맥류가 생기게 됩니다. 또 간이 굳어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요. 여러 가지 합성 능력이나 해독한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간성뇌증, 혼수라고도 하죠. 그리에는 그 외에 신손상 등이 발생하게 되면서 여러 합병증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진행이 되는 걸 이제 합병증이 발생하는 거를 비대상성 간경변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예후가 좋지 못합니다. 생존 기간이 중환값이 약 2 년으로 되어 있고, 연간 20에서 50%의 발생 환자들이 사망하게 되고 5년 생존율이 14%에서 35%니까 굉장히 낮죠. 또 이 환자들은 간세 포함도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대상성 간경변 또는 말기 간 질환에서는 간이식만이 이제 유일한 근본적 치료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간이식은 이런 경우에만 해당하나요? 말씀드린 대로 비대상성 간경변, 즉 심한 황달이나 조절되지 않는 복수가 있거나 간성혼수나 정맥류 출혈이 있을 때 우리가 간이식을 고려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급성 간부전, 갑작스럽게
수일이나 수주 내에 간 기능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에 응급으로 간 이식이 필요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간에 국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간세포암에서 우리가 간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급성 간 부전의 경우는요. 기존 간 질환이 없던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즉 전혀 술을 드시지도 않고 추술에 대한 그런 것도 없고 또는 비형 간염이나 C형 간염도 없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새롭게 간 질환이 발생하면서 급격하게 간세포 손상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말기 간질환 합병증과 같은 간성뇌증, 황달 이런 응고 장애가 발생하는 급성 간부전의 상태가 빠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역시나 비형 간염으로 인한 급성 간부전이 가장 흔합니다. 그 외에 이제 민간요법이라든지 A형 간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급성 간염, 급성 간 질환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내과적인 치료로 잘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드물게지만 내과적 치료에 불응하게 되면 굉장히 사망률이 높습니다. 사망률이 50에서 80%까지 되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골든타임이 짧습니다. 급격히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지체 없이 응급으로 간 이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요. 뇌사자 대기 시스템의 최우선 순위에서 이러한 급성 간 부전의 경우는 1 순위로 1 등급으로 배정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당연히 생체 공여자가 있다면 생체 간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비대상성 간 경변에서도 간이식을 우리가 고려하게 되는데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비형 간염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그 외에 C형 간염이나 알코올 간 질환, 그리고 최근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죠. 저번에도 제가 강의했었는데요. 대사이상성 지방간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사이상성 지방간 질환이 간이식이나 간암의 주요 원인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내과적이나 이런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일드라고 하는 간 기능 점수도 7점 이상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정맥류 출혈이나 간성 혼수, 뇌증, 그다음에 복수가 조절되지 않거나 이런 간신 증후군이 있으면 더 이상 이 간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비가역적인 상태고 기대 수명 또한 굉장히 짧아지니까 새로운 간으로 교체하는 간이식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간이식의 주요한 적응증은요. 간세포암입니다. 그럼 모든 간세포암에서 해당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간이식이 해당되는 그 가장 매력적인 요소는 간이식이 간암 치료의 매력적인 요소는 뭐냐면요. 간세포암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즉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죠. 간이 바뀌니까요. 또한 기저간이 다 치료됩니다. 결국 간세포암은 그냥 건강한 간에서 간세포암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간 경변이나 만성 간 질환이 있는 상황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간을 새로운 간으로 바꿔주게 되니 가장 기저 간 질환까지 동시에 치료가 되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성 간 질환에 의해서 발생한 간암의 경우는 간에 전이가 없다면 암과 함께 기저 간 질환이 동시에 치료가 되니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모든 간암이 다 간이식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진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간세포암에서는 간이식을 해도 안전하고 재발이 적고 생존이 좋다. 가장 이제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이 이제 밀란 크라이테리아, 밀라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요. 단일 간암의 경우는 5cm 이하인 경우, 그리고 다발성인 경우는 3개 이하면서 각 직경이 3cm 이하인 경우, 그리고 혈관이나 혈관의 침범이나 간의 전이가 없는 경우, 즉 간 안에 국한된 경우를 말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생존율이 높습니다. 무병 생존율도 83% 정도, 누적 생존율도 75% 정도 높기 때문에 이런 환자에서 우리가 간이식을 했을 때 간암의 치료도 되면서 간 질환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생존을 기대할 수 있다. 좋은 생존을 기대할 수 있다. 이래서 공고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이 밀라노 기준에만 국한되지는 않고요. UCSF 기준이라 그래서 밀라노 기준이 좀 더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5cm였는데 6.5cm, 3개 이하면서 각각 3cm였던 게 4.5cm라든지 그리고 각 직경의 합이 8cm 이하로 좀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됐습니다. 이러한 확대된 기준에도
기존에 말씀드린 그런 밀라노 기준과 대등한 효과를 보인다 이래서 이렇게 좀 더 확대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외에도 여러 기준들이 생기고는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밀라노 기준이다. 그래서 간세포암에서는 이 초기에 주로 해당하는 환자들, 간세포암이 많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간 이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진행된 환자들, 지금 말씀드린 기준을 좀 더 벗어난 환자들에서는 치료를 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치료 방법들이 이제 발전함에 따라서요. 간 이식 전에 이제 병기 감소, 우리가 다운 스테이징이라고 하는데요. 병기를 낮추는 그러한 치료들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동맥 화학 색전술이라든지 고주파 열치료 이런 국소 치료를 통해서 밀란 기준 바깥이었던, 밀란 기준보다 좀 더 암이 많았던 경우를 좀 더 낮추는 거죠. 그래서 밀란 기준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병기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가 발전하면서 간암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반응이 예전보다 더 좋아지면서 이러한 경우에도 흔치는 않지만 밀란 기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간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간 이식은 얼마나 많이 시행되고 있나요? 또 어떤 원인들이 많이 있나요?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 보라색이 간세포암입니다. 간암이 있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파란색으로 있는 글씨가 비형 간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형 간염이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상당히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래에 있는 이 주황색은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알코올에 대한 간 이식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뇌사자 간 이식의 경우도 비슷하게 비형 간염이나 알코올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 다만 이제 뇌사자 간 이식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중증도를 평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세포암의 경우는 이제 좀 더 간 그 점수 나타내는 점수에서는 좀 더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 뇌사자 간 이식에서는 주로 이제 간암의 비율은 좀 더 적고요. 비형 간염이나 알코올에 의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간 발생 얼마나 많이 시행되느냐 보시면요. 이 초록색 바가 연간 시행하는 간 이식 개수입니다. 총 1,500개 정도가 대략 1 년에 1,500개 정도의 간 이식이 시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는 다른 서양권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경우가 생체 간 이식입니다. 그래서 공여자의 간을 받아서 일부 간을 받아서 간 이식을 시행하는 경우가 한 80% 정도, 1,300건 정도가 해당되고요. 뇌사자 간 이식이 지금 있는 파란색 글씨로 되는 한 대략 한 200건에서 300건 정도, 대략 한 20% 정도에서 뇌사자 간 이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뇌사자 간 이식은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생체 간 이식이 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전체 간 이식을 하는 대략 한 1,500개 중에서 대략 한 30%에서 40% 환자들이 간세포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간 이식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뇌사자 간 이식과 생체 간 이식이 있다. 벌써 이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알아채셨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뇌사자 간 이식이 있고 생체 간 이식이 있는데요. 뇌사자 간 이식의 경우는 뇌사 판정을 받은 기증자가 숭고한 뜻으로 간을 기증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국가에서 장기 이식 관련해서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코노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메일드 점수라고 해서 즉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뇌사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중증인 환자들을 우선순위를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주로는 전체 간을 기증자의 전체 간을 대부분 받게 되고 일부의 경우는 이제 부분 간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 같은 경우에는 뇌사자가 발생해서 기증자가 생기게 되면 응급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생체 간 이식의 경우는 살아있는 건강한 기증자가 주게 되고 당연히 이런 경우는 가족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제 8촌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밝히게 되면 공여자의 적합성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간이 기증을 해도 괜찮을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국가기관의 코노스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건강한 간을 전부 받을 수는 없죠. 당연히 생체 간 이식의 공여자도 안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건강한 간의 일부를 받게 되는데 주로는 우엽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여자와 수혜자의 일정에 맞춰서 두로는 이제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수술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뇌사 기증자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체 부분 간이식이 매우 활발하고요.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사자 간이식의 응급도 분류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분류하느냐 보시면 이제 멜드 스코어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 4월 달 강의 때도요. 멜드 스코어를 잠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빌리루빈이나 응고인자, 크레아티닌, 혈액 투석 여부 이런 부분들을 평가로 해서 이 수치들이 안 좋은 경우들이 중증도 높다. 즉 간 기능이 안 좋아서 예후가 더 빠르게 좋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따라서 정말 위중한 점수를 가진 사람 순서대로 우리가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 기능 그 급성 간 부전의 경우는 이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기저간질의 없던 환자에서 급성 간 부전이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1등급으로 분류해서 최우선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은 모식도를 보시면 뇌사자의 전의 간을 전체 적출하게 되고요. 수혜자 받을 분에서는 기존의 간 경변의 간을 드러내고 적출하고 새로운 뇌사자의 기증자의 간을 다음과 같이 수혜자에게 연결해서 이식을 시행하게 됩니다. 생체 간이식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한 80에서 85%의 환자들이 생체 부분 간이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치료 성제의 경우는 생체 간이식의 경우나 뇌사자 간이식이나 둘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아무래도 생체 간이식의 경우에는 응급으로 하기보다는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예후가 좋다는 보고도 있고요. 현재 이제 두 치료 모두 안정적인 그리고 좋은 예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증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기증자를 우리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할 것이냐 보시면요. 기본적으로는 만 16세 이상이라 되어 있지만 주로 성인입니다. 16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성인이 아니면 승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만 65세에서 이하에서 기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정확히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관이나 병원에 따라서 그리고 또 기증자의 여건에 따라서 좀 더 조절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는 여성은 대부분 제외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그런 전신 질환이 있거나 에이즈나 B형 C형과 같은 전염성 만성 질환이 있거나 정신과적 병력이나 항정신성 중독이 없을 경우 그리고 간에 심각한 지방간이 없는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방간이 경하게 있는 경우는요. 체중을 감소한 뒤에 즉 지방간을 치료한 뒤에 호전되면 그때 맞춰서 간이식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간을 일부러 기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혜자, 즉 받는 사람도 안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기증자가 안전해야 됩니다. 정상인에서 기저질환이 없는데 간이식을 하고 나서 간이 나빠져서 위독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의 간을 얼마만큼 절제해서 줄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 작으면 안 되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수혜자의 체중 대비 0.8% 이상은 돼야 일반적 간을 이식을 했을 때 안정적으로 간이 기능을 하고 재생이 된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또 기증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이 절제가 되면 남은 간이 기능을 못하면서 오히려 정상이었던 기증자가 간 부전으로 가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0에서 35% 정도의 간을 기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기증자의 간을 일부를 주로는 우엽을 적출하게 되는데요. 우엽을 이렇게 적출하고 수혜자의 경우는 기존의 간 경변에 있던 간을 모두 절제한 뒤에 그 기증자의 간의 우엽을 수혜자의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절제됐을 경우에 그 간으로 다 버틸 수 있나요? 이렇게 보실 텐데요. 간은 굉장히 회복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에 유지가 대략 한 35% 정도의 건강한 간만 남겨 절제했던 경우에요. 기증자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수술 후 2주 내에
급격하게 이제 세포 분열을 재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3 개월 또는 6 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본래 크기의 90% 이상으로 완벽하게 대부분 복원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자리에서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엽을 적재했을 때 우엽의 빈 공간에 완전히 무엽이 새롭게 생긴다는 건 아니고요. 남아있는 좌엽이 점차 커지게 되면서 90% 이상으로 완벽하게 복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체 간이식의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기증자의 경우에 보면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드뭅니다. 대략 한 1%에서 3% 미만으로 알려져 있고요. 수술 후에 조금은 피로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좀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충분한 회복이 되게 되면서 이전과 동일하게 업무 복귀가 가능하고요. 회복 후에 등산이나 근력 운동 등 정상적인 체력 단련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의 기증자의 경우도 회복 후에 정상적인 출산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식단의 경우도 특정 식단에 얽매이지 않고요. 평범하게 일상적인 식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혈액형이 다르다면 이식을 할 수 없나요? 어 생체 간이식을 할 수 있는 기증자가 딱 본인밖에 없는데 혈액형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가능하겠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은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고 또 그 성적도 좋고 안정적인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혈액형이 같다는 의미는요. A형의 경우는 A형이나 AB형, B형의 경우는 B형이나 AB형, O형은 모두에게 줄 수 있고요. AB형은 AB형만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혈액형이 일치된다. 우리가 기증이 가능하다 보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죠. A형 기증자인데 B형 환자에게 줄 수 있느냐. 이런 경우가 이제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간이식이 가능하다라가 제 답변이고요. 근데 그냥 간이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거부 반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그 생겨 있는 항체들, 즉 이거는 남의 간이야 하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인자들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수술 후 2 주에서 3주 전에 리투시맙이라고 하는 주사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항체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B형 환자가 예를 들어 A형에 줄 때 A형 환자가 B형 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또한 이미 생긴 그 항체들을 제거를 합니다. 혈장 교환술을 통해서 싹 걸러내요. 그래서 수술 전에 반복을 해서 일정 이상 이하로 떨어뜨리게 되면 우리가 간이식을 하더라도 안전하다 이렇게 보게 돼서 혈액형이 부적합하더라도 간이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간이식 후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이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 새로운 간이 들어왔는데 그 간을 어떻게 관리하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기존의 간 경변에서 말기 간 질환으로서 간성 혼수라든지 여러 합병증이 있었던 사람에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면역 억제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는 우리가 안전하게 간이식을 했다 하더라도 일부 환자에서는 거부 반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부 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면역 억제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기에 따라서 거부 반응의 위험도가 모두 동일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수술 직후에서 대략 6 개월 또는 1년 이 초기 기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점차 이 새로운 간에 적응이 되면서 인식을 자기 간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어 면역 억제제에 대한 농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즉 거부 반응의 위험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식 초기에는요. 거부 반응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 개월에서 6 개월 또는 1년 이내에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식받은 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빠지면 안 되니까 치료의 중점이 거부 반응을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 또한 여러 종류의 면역 억제제를 병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농도 또한 높게 사용하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좀 더 간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 그 이후에는 이 점차 면역 거부 반응의 위험도가 점차 감소하게 되고요. 또한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약제의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약제를 많이 씀을 통해서 어 거부 반응을 줄이긴 했는데
또 부작용이 너무 생기게 되면 오히려 장기적인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좀 이식 후 시간이 흘러가면 뒤에는 치료의 목표가 약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용량과 종류를 점차적으로 줄여가게 되면서요. 면역억제제의 강도를 낮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약제가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는 타크로리무스와 스테로이드, 마이코페놀릭 애시드를 이식 초기에 병합을 해요. 이런 3제요법을 병합을 하다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스테로이드를 중단하거나 저용량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타크로리무스와 마이코페놀릭 애시드를 병합하거나 타크로리무스 단독 혹은 타크로리무스와 에버롤리무스를 병합하는 이러한 한 대의 약제 또는 두 개의 약제를 병합하는 형태로 줄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약제들이 각각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타크로니무스의 경우는 장기간 사용했을 때 신기능 저하나 당뇨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스테로이드의 경우는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체중이 증가되거나 골다공증이나 당뇨가 생길 수 있고요. 어 마이코페놀릭사는 위장 장애나 골수 억제, 또 에버롤리무스는 단백뇨나 고지혈증, 또 수술이나 이런 상처가 났을 때 치유가 지연되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제들을 저용량으로 사용하거나 적게 사용하거나 혹은 사용을 단일화하거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부작용을 줄이는 관리가 점차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평생 유지를 합니다. 저용량이라도 유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용량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약제도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루에 두 번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에 맞춰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용량이 또 중요합니다. 너무 양이 적어도 고반응 위험성이 생기게 되고 너무 양이 많게 되면 혈중 농도가 증가하면서 여러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적정한 용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좋겠고 항상 휴대하면서 빠지지 않고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약을 못 드신 거예요, 외래로 못 오셔서. 그런 경우에 당연히 거부 반응 위험도가 높아서 실제로 굉장히 거부 반응이 심하게 생겨서 고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이 어떤 검증되지 않은 그런 건강 보조 식품은 당연히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 농축액 등 같은 경우들이 이제 약물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또는 약물 농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또 하나 과일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이제 자몽입니다. 이 자몽의 경우는 이 면역 억제제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서 섭취하지 않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럼 면역 억제제만 조심하면 되나요? 그 외에 좀 관리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 이식을 받게 되는 그런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로는 간 질환이 있는 환자에 생긴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표적인 원인이 비형 간염입니다. 따라서 비형 간염으로 간 이식을 했는데 다시 비형 간염이 생겨서 나빠지게 되면 굉장히 안 되겠죠. 굉장히 위험한 거 옳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형 간염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식 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문제였어요. 간 이식을 한 뒤에도 비형 간염으로 해서 다시 간이 나빠지게 되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약제가 발전됨에 따라서요. 현재는 비형 간염에 대한 면역 글로뷸린 그리고 굉장히 효과가 좋은 항바이러스제들을 병합해 사용함에 따라서 비형 간염의 위험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셔도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식습관의 경우에 이제 간단히 이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이식 초기에는 특히나 더 면역 억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면역 저하 상태이기 때문에 나름식 특히 이제 생선회라든지 이런 걸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또한 좀 자몽이라든지 이런 특정 과일은 오히려 면역 억제 농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섭취를 피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식 초기가 좀 벗어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오히려 근력을 유지하고 대사증후군이나 이런 것과 같은 장기적인 합병증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 운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백신의 경우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이긴 한데요. 생백신의 경우는 저희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면역 저하 상태이기 때문에 금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사백신의 경우 독감이라든지 폐렴균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면역 저하 상태이기 때문에 예방을 미리미리 해 놔야 걸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백신의 경우는 금기다. 사백신의 경우는 어 맞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권장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 이식 이후에 어떤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제가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 거부 반응이었죠. 아까 좀 전에 아주 가장 핵심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어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것이 간 이식 환자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거부 반응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소중한 간을 저희가 기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건강히 지냈는데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그 정상적인 간이 급속도로 나빠지게 되면서 간 부전이라든지 이식간이 어 더 이상 간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면역제를 복용하게 되고요. 또 거부 반응이 생겼을 때 굉장히 우리가 치료를 적극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거부 반응이 발생하더라도요. 빠르게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면 회복이 잘 됩니다. 주로 이제 위험도가 높았던 것이 주로 이식 초기다. 이식 초기에는 이 새로운 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면역제의 농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 면역제를 잘 사용하는 이유가 이 시점에 주로 초기 1에 3개월이고요. 조금 더 길게 보면 6개월이나 1년째까지가 조금 더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면역제 농도를 잘 관리하고 또 외래도 정기적으로 보면서 약물 농도의 체크, 그다음에 간 기능의 변화 이런 걸 체크하게 됩니다. 거부 반응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T세포 맥의 거부 반응이고 하나는 항체 맥의 거부 반응입니다. 아 간이식의 경우는요. T세포 맥의 거부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면역 세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식된 간이 저 간은 내 간이 아닌데?' 그래서 외부 물질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T세포 맥의 거부 반응이라 하게 되고요. 항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증자에 대한 어떤 항체, 특이 항체가 형성되면서 간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제 드물긴 합니다. 주로는 T세포 맥의 거부 반응이 많은데요. 항체 맥의 거부 반응 경우도 드물게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이제 강력한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래에서 제가 실제로 환자 진료를 볼 때 간이식 환자 진료를 볼 때요. 간 수치가 상승된 경우는 굉장히 알람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자세히 문진합니다. 그래서 다른 원인이 없다면 우리가 거부 반응을 생각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간 조직 검사를 대부분의 경우에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간 조직 검사를 시행해서 거부 반응이 얼마나 심한지 있는지 보게 되고요. 또는 조직 검사를 한 시점에서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략 한 꽤나 시간이 일 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간 수치가 상승돼 있다면 그리고 다른 원인이 없다면 우리가 치료를 바로 시작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치료하느냐? 주로는 이 스테로이드 약제를 농도를 올려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면역 억제제 용도나 용량을 증량해서 증가시켜서 사용해서 농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더 면역 억제를 세게 함을 통해서 그 반응을 치료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빨리 발견이 되면 잘 치료가 되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되 이 부분이 우리가 간 이식을 한 뒤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합병증 외에 또 무엇이 있느냐? 사실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식 초기에는요. 1 개월에 3 개월 또는 6 개월에 1년 정도 시점까지는 주로 이제 외과적인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혈관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간 동맥 혈전, 문맥 협착 굉장히 이제 이거는 위급한 중증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식을 했는데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 간에 제대로 혈류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간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간이 잘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혈관 개통 시술이나 약물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 외에는 담도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 이제 담즙이 우리가 잘 봉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출된다든지 혹은 길이 좁아지면서 담도 협착이 일어나서 홍달이 생긴다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내시경적 스텐트를 넣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림에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내시경을 통해서 협착된 부위나 누출된 부위에 관을 넣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그 관을 통해서 담즙이 나오게 되니까
이러한 누출이나 협착이 회복될 시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 이 이식 초기에는 면역 억제제 농도를 높게 쓰니까 면역이 억제가 심하게 되니까 감염이 위험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세균이나 우리가 바이러스 또 진균이나 거대 세포와 같은 이러한 다양한 감염증이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서 주의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식 후에 시간이 흐른 뒤에는 우리가 이제 장기 생존 관점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면역 억제제로 인한 합병증들에 대한 저희가 또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대사성 질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과 같은 걸 말하는데요. 이 좀 전에 우리가 약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 면역제제들이 대부분 당뇨라든지 신손상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킬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생활 습관 관리나 식생활 관리도 중요하면서 동시에 면역 억제제의 농도도 조절하면서 이런 관리가 필요하게 되고요. 신기능 저하가 이제 또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타크로리무스라고 하는 약이 가장 핵심적인 이제 면역 억제제인데 이러한 약제를 장기간 좀 고농도로 사용한다면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농도를 굉장히 저희가 조절을 잘 하고자 노력을 하게 되고 또한 다른 예를 들어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면 또 콩팥 기능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당뇨나 혈압 등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또한 오랜 시간 일러가 되면 이 면역이 억제된 상태다 보니까요. 새롭게 다른 암이 발생할 확률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정기적으로 저희 실제 진료 현장에서도 간이식 환자들에게 대해서는 정기 검진을 국가 검진 등을 잘 받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 간이식 관련해서 어떠한 연구들을 제가 하고 있었는지 제 연구들을 짤막하게나마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되짚어 보면요. 간이식 환자에서는 면역 억제제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거부 반응 때문입니다. 거부 반응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의 연구 테마는 '거부 반응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했고요. 또 오랜 시간 면역 억제제를 복용함에 따라서 면역 억제제 부작용이 또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면역 억제제 없이도 유지가 잘 되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를 여기 써져 있는 대로 면역 관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거부 반응을 감소를 어떻게 하면 시킬 수 있겠느냐? 또 어떻게 하면 면역 억제를 적은 상태 또는 쓰지 않은 상태에서도 잘 유지가 되는 면역 관용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이런 연구들을 저희 은사님인 이제 과 함께 연구를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조절 T세포의 중요성을 발견한 게 첫 연구였었는데요. 면역 억제제 농도를 점차 줄여 봤을 때 거부 반응이 일어난 환자들은 조절 T세포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부 반응이 없이 유지가 잘 되는 환자에서는 조절 T세포가 잘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실제로 이렇게 교절이 잘 되는 환자에서는 조절 T세포가 간세포 내에도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또 조절 T세포가 늘어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거부 반응의 위험성을 줄이고 면역 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동물을 실험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메폴민을 병합했을 때 좀 더 거부 반응이 덜 일어나고 또 조절 T세포가 증가된다. 이런 거를 이제 보고한 바가 있었고요. 실제로 환자들에 대한 연구 결과도 전제 논문을 만들어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 또 관심이 생긴 게 이 장내 균총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겼었어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과 간이식을 받은 환자에서 장내 균총이 비슷하냐, 또 분포는 어떠냐, 면역 상태는 어떠냐 이런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식 받은 지 한 10년 정도 된 굉장히 오래된 환자들이에요. 면역 억제제도 적게 쓰고요. 그런 환자랑 건강을 비교했더니 흥미롭게도 뭐 장내 균총 분포가 다릅니다. 여전히 좀 더 좋지 못해요. 그래서 간이식을 받은 환자에서 여전히 조절 T세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대표적으로 페칼리박테리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장내 균총의 분포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페칼리박테리움과 같은 그런 장내 균총을 실제로 간이식 환자 혈액에 줘 봤더니 조절 T세포가 증가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던 조절 T세포가 증가되더라. 그러면 이 균이 면역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거네. 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면역 관용이 덜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 면역 관용을 잃었던 환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해 보니 면역 관용 환자에서는 역시나 조절 T세포가
증가되어 있고요. 페칼리박테리움과 같은 그런 간 이식에서 건강인 대비 줄어들었던 그런 균총들이 증가되더라, 다시 회복되더라, 이런 거를 규명을 해서 '면역 관용에 중요한 장내 균총이 있구나.'라는 거를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간이식 관련해서 이 심부전,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거가 장기간 면역제를 복용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이 만 위험성이 증가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 가톨릭 대학교에서 서울성모병원에서 이제 간이식을 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의 면역 억제제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겠느냐, 이런 걸 평가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연구에 따르면 6.9 넘어가면, 대략 한 7이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대략 한 4.5 정도가 굉장히 좀 안정적이겠다, 이러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면역 억제제 농도가 막 변화가 심한 거예요. 올라갔다 내렸다 들쭉날쭉한 경우가 어 심장 기능이 나빠질 위험성이 증가된다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했었고, 또 그 외에 당뇨라든지 알부민 수치가 떨어져 있거나 비리어 들어가는, 이 원래 좀 신독성이 있는 비형 간염 약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좀 더 심부전이 잘 생기더라라는 것을 이제 보고해서 작년에 저희가 이 내용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러한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간이식 관련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연구들을 계속하고 있을 생각이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간이식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과 같이 쭉 차분히 한 40분 정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 질문들을 답해 보면서 남은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질문은요. 간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복용으로 감염에 취약해지는 것 외에 당뇨나 고혈압이 새로 생길 수도 있나요? 말씀 주셨는데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면역 억제제 복용에 따라 감염에 취약해진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외에 이제 당뇨나 고혈압 발생률도 좀 증가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나 이제 당뇨의 경우 스테로이드라는 를 복용했을 때 증가될 수 있어서요. 우리가 장기간 복용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적절한 면역 억제제 농도를 유지하고자, 즉 또 너무 낮아지면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으니까 거부 반응의 위험도는 낮추면서 이러한 부작용들은 줄이는 그러한 노력들을 저희 의료진들이 하고 있다, 간이식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 연구 결과인 그런 신장 기능 관련 연구도 하게 됐던 계기가 지금 질문 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의 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간경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아서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 단계에서도 간이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 간이식 말 간경화 말기인 경우에 이제 우리가 간이식을 준비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간경화라고 무조건 우리가 간이식을 한다라고 하진 않고요. 간경화이면서 합병증이 생긴 경우, 즉 조절되지 않는 복수나 정맥류 출혈이 있다든지 간성 뇌증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를, 얘는 우리가 이제 합병증으로 인해서 장기간 생존할 사망의 위험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간이식을 권유 설명드리고, 또 가능한 경우 간이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어서 질문을 주신 게 이 말기일수록 수술 성공률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요? 이식 가능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어 말기라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굉장히 이제 수술적인 요법이나 그 주변의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보진 않는데, 이제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 신장 기능이 굉장히 나빠서 수석까지 받아야 되는 정도로 나쁘다는 경우는 이식 후에 좀 더 신장 기능이 회복을 해야 되니까 위험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성공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식 가능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냐는 부분은 이제 물어보신 부분이 이제 기증자에 대한 부분이라면 가장 그 간의 기능이 괜찮느냐. 그래서 간의 크기가 기증을 했을 때
수혜자도 받는 사람도 안전하고 주는 사람도 안전하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평가하게 되고요. 구조적으로도 괜찮은지 또 가든 기전이 다른 기저 질환이 없는지 이런 걸 평가하게 됩니다. 또 수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간 경화가 얼마나 심하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말기인 경우에 우리가 간 이식을 하는 거지 간 경화 초기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기일수록 수술 성공률이 떨어지는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떤 시기든 간에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진료를 통해서 최선의 약제 사용이나 여러 가지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이제 60대 여성이시고 술도 안 드시고 여러 가지 음료를 안 드신 상황이다. 모야모야나 뇌수 등으로 여러 가지 수술을 해서 10 년째 약을 복용 중이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간 수치가 이제 좀 높다라고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약을 드신다고 했으니까요. 그 약제들 중에서도 간 수치를 올리는 약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득과 실을 따졌을 때 가장 특히나 이제 뇌 질환을 가지고 계시니까 꼭 필요한 약이라 하고 또 간 수치가 높지 않다면 많이 높지 않다면 약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런 경우 주로 저희 간 전문의한테 의뢰를 많이 해 주십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 간 수치가 높아요." 그래서 저희 과에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 때문에 올라가느냐, 약 때문에 올라가느냐 혹은 뭐 지방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든지 또 숨겨진 다른 질환이 있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간 수치도 중요하지만요. 간이 얼마나 굳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간이 갑자기 나빠지지는 않아요. 이게 오랜 시간 누적되면서 간이 굳어지면서 간경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지를 판단해서 간이 굳었다면 좀 더 빠른 관리가 필요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 즉 간이 부드럽다라 하면 좀 더 안심하셔도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시면 좋겠고 물론 이제 급성으로 간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말씀 주시는 경우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검진을 했는데 간 기능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상 AST 36, ALT 41, 감마 GTP가 아 높다는 얘기신 것 같아요. 10 점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10은 정상이니까 좀 더 높다는 얘기실 것 같고 주 3-4회 웨이트나 유산성을 하고 음주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 주 3-4회 웨이트 및 유산소 운동을 한다면 어 여러 우리나라의 모든 시청자분들이 부과되지 않을까 싶고요. 간 수치의 경우는 ALT 수치가 정상보다 약간 높게 나온 것 같아요. 간마지 TP는 10이 정말 낮다고 나온 건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ALT 수치가 높게 나온 경우도 다른 원인이 없다면 오히려 운동에서 좀 높게 나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간이 나쁜 게 아니라 운동을 해서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손상이 입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쪼끔 올라갈 수 있어서요. 지금 다른 간 질환이 없는 상황에서라면 꼭 뭐 '나쁘다.' 이렇게 볼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여성의 경우라고 하셨으니까요. 이제 드물지만 자가 면역감염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서 혹시 계속 간 수치가 좀 운동을 안 하고 검진을 했는데도 높게 나온다면 그 경우는 쪼끔 더 검사를 초음파라든지 어 세부적인 간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혈액 검사를 받아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말씀 주신 거가 단회성, 일회성으로 나온 결과라면 '결과가 그렇게 나쁘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관리를 엄격히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족 중 생체 간 이식을 하려고 할 때 기증자와 환자의 혈액형이 달라도 수술이 가능한가요? 부작용은 더 없나요? 정말 중요한 또 질문인데요. 실제로 질문 주신 분이 주변에서 그런 경우들을 좀 경험하시거나 그런 당사자셨거나 이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 예전에는 정말 이 초기에는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걱정이 많았었어요. 근데 현재로 딱 말씀드리자면요. 괜찮습니다. 이 "가능하다." 이렇게 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어 다만 이제 전처치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수혈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간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정말 고생해서 우리가 간 이식을 했는데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내 몸에
이 다른 혈액형이 들어왔을 때 공격하는 항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얘는 남이네. 공격해야 되니.'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체를 죽이는 거다. 없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좀 더 전처치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항체를 만들지 않도록 하게 되고 이미 있는 항체를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통 수술 후 3주 전 2-3주 전부터 미리 그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되면 그때 간이식을 받는다 이렇게 보게 되겠고 부작용이 더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전체적인 성적은 기존의 일반적인 간이식에 대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쪼끔 더 면역 억제제 정도를 우리가 초반에는 좀 더 세게 쓰거든요, 거부 반응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올 수 있는 일시적인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장기적인 어떤 생존이나 예후는 좋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가 이런 생체 간이식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생체 간이식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런 혈액형 부적합한 간이식의 경우도 굉장히 많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경험도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비형 간염이면서 2017 년도에 골수 이식을 받으셨다.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네요. 간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 말씀 있나요?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실제로 저희 이제 성모병원이 이제 결모세포 이식, 골수 이식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 비형 간염 환자들을 가진 경우들도 저희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많이 보는데요. 골수 이식을 했다고 해서 또 비형 간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간암이 생긴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대신에 이제 비형 간염에 대한 관리는 일반적인 골수 이식을 하지 않았던 환자처럼 동일하게 정기적인 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혈액 혈액 검사를 통해서 바이러스 양이 어떤지, 간암 수치가 어떤지, 그리고 초음파를 통해서 간에 이상이 없는지, 간에 혹이라든지 간경화 진행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관리를 잘하게 되면 어 안전하게 간의 경우 잘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질문들을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서 50 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더운 여름이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인사를 드렸던 게 작년 10 월이었고요. 그때는 이제 쌀쌀해지는 가을에서 겨울을 그리고 봄을 지나 어느덧 여름이 되었습니다. 아 이 무더위 속에서도 모두 건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같은 병원에서 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또 꼭 드리고 싶고요. 아 아무쪼록 또 건강히 다들 지내시고 또 다음 기회에 또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